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아베스트에서 블록체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여정우라고 하고요. 블록체인 불파스에서 이제 한 네 번 정도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디파이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란 제목으로 디파이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디파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경 지식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준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실습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디파이에서 보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고 하니까 여기서 파이낸스가 무엇인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정의를 보면 돈이나 자본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출, 신용, 아니면 부동산,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금융 활동이다. 그러니까 빌리고 갚고 뭘 사고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이라는 거죠. 그러면 크립토에서 암호화폐에서 금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은 우리가 현물이라고 부르는 스팟 거래소, 업비트나 뭐 빗썸 이런 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바이낸스의 예제처럼 보이는 이런 선물, 무기한 선물 같은 것들, 퓨처나 퍼페추얼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데리빗 화면인데 옵션이 되겠죠. 크립토에서 옵션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가지고 블랙록이 여기서 하나의 운영사로 있는 이 비트코인 ETF도 크립토에서 금융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파이라는 게 뭘까요? 보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탈중앙이 어떤 거로부터 탈중앙이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은행이나 어떤 뭐 대출 기관, 금융 기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중앙 집중식 기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이랑 딱 맞는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이룰 수가 있겠고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거고요. 유저들은 지갑, 월렛이라고 부르는 지갑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의 특징 보면 이제 수탁 기간 없이 유저가 직접 자산을 들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파인을 왜 써야 되는지를 보면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퍼미션리스로 상품을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프라이버시를 활용하는 블록체인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금융이나 디파이를 간략하게만 알아봤고요. 그럼 실제로 디파이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준비 운동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디파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면 저는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감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나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알아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디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도 하기 전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좀 떨쳐내기 쉽게 하고자 오늘 쉬운 예제들을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디파이에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는 의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상황에서 항상 의심하는 자세를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누구나 디자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킹 사례도 많았고, 그다음에 버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공개된 정보, 자기가 얻은 정보가 진짜가 맞는 정보인지 항상 의심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토큰을 보내거나 받거나 보낼 때도 내가 주소를 정말 잘 입력했는지, 제대로 된 주소인지 한번 또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피싱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또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트위터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피싱 링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프로모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 피싱인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메일이나 폰에 니모닉이라든지 프라이빗 키 이런 것들을 보관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메일이 해킹 당하면 그런 프라이빗 키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자산이 다 탈취당하는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해킹되거나 폰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상황도 항상 대비를 하고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한번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디파이를 하기 위해서 지갑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디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갑이라는 걸 이용해서 서명을 하고 어떤 동작들 다 수행하는데 그럼 지갑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갑으로는 여기 유민호 이사님이 계신 딥센트에서 만들어낸 지갑도 있겠고 메타마스크, 뭐 코스모스 쪽에서 많이 쓰는 케플러나 리프 월렛, 그다음 솔라나 쪽에서 쓰는 팬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갑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갑들은 우리가 암호화폐를 저장하거나 전송하거나 이런 받기 위한 어떤 디지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물리적 지갑과는 약간 다르게 물리적 지갑은 돈을 직접 넣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갑이라고 하면 크립토가 이 지갑에 들어있다라기보다는 그 크립토 자산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열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갑에서는 니모닉을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가져와서 이제 다른 프라이빗 키나 퍼블릭 키를 만들 수 있는데요. 니모닉이라고 하는 거는 12개나 24개의 단어로 구성된 어떤 단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니모닉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라는 걸 생성하게 되고요. 프라이빗 키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암호처럼 생긴 거죠. 이 암호는 결국 내 자산을 증명하는 어떤 디지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프라이빗 키랑 대응되는 퍼블릭 키가 있는데요. 퍼블릭 키는 사용자의 지갑 주소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갑 주소라는 거는 결국 퍼블릭 키가 되고 이 퍼블릭 키로 그 어떤 자산을 전송하거나 보내거나 했을 때 그 자산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하는 어떤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갑으로는 니모닉,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디파이의 가장 첫 단계로 결국은 체인에 자산이 있어야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떤 거라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체인이라고 하면은 그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겠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솔라나라든지 뭐 아발란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위에 자산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 자산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뭐 국내 거래소에서 이 원화를 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사는 거죠. 뭐 이더리움을 사든지 리플을 사든지 비트코인 사든지 산 다음에 그 네트워크로 전송하면 그 네트워크에 우리의 자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 아니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해외 거래소에서 네트워크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뭐 수수료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어떤 이 네트워크에 자산이 있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뭐 어떤 친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OTC로 거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그 재단이나 다른 어떤 프로젝트로부터 에어드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로로서 이 네트워크에 나의 자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산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간략하게라도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겠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테스트넷 메인넷이라고 하면은 어떤 네트워크에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그다음 실제로 서비스하는 진짜 토큰을 쓰는 메인넷이 되겠습니다. 테스트넷 쓰는 토큰들은 다 가짜 토큰들이에요. 실제 가치가 없는 토큰들. 그다음에 그게 메인넷과 테스트넷이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테스트넷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전송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액션이 담긴 오더를 블록체인에 제출하는 그런 어떻게 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잭션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스 비용이라는 것도 같이 내야 돼요. 이 가스 비용이라는 거는 이 트랜잭션을 그 네트워크가 처리하기 위해서 계산량이 많으면 그만큼 그 계산량에 비례해서 받는 어떤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비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스 비용은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토큰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전송한다고 했을 때 가스 비용까지 남겨놓지 않고 모두 전송해 버리면 다음번에 또 어떤 액션 할 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스 비용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시시라고 부르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네트워크에 아무 토큰이 없으면 아무런 동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 비용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약간 소량만 보내주는 어떤 그 서비스나 어떤 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포시시라고 하면은. 근데 이건 실제로 메인넷에서 이 포시스를 이용해서 토큰을 주는 경우는 많진 않고요. 우리가 테스트넷에서 어떤 액션을 미리 해볼 수 있게 하도록 이제 포시시라는 걸 제공해서 거기서 토큰을 받아서 우리가 테스트넷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블록 확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트랜잭션을 보내서 블록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완전한 블록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블록체인에 따라서 경우가 다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블록이 인정되기까지 15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15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처리를 다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토큰을 전송하는 트랜스퍼, 어프로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토큰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은 이 나의 토큰을 그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에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런 허락해주는 동작을 어프로브라고 하고요. 리보크라고 하는 건 이 허락해주는 걸 되돌려 받는 겁니다. 이거 취소를 하는 거죠. 많은 경우 해킹이 이런 어프로브를 무한대로 해놓거나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리보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단어들도 민트 버니라든지 스테이킹, 베스팅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알아두시면 디파이를 쓸 때 이제 그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 필요는 없고 하나씩 이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디파이 서비스에 어떤 것 역할로 참여를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 서비스도 많고 그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탈중앙 거래소라고 하는 덱스, 그다음에 무기한 선물을 하는 어떤 선물 퍼페추얼 거래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실제로 그 어떤 토큰을 사고 팔고 하거나 아니면 선물 포지션을 오픈해서 하는 트레이더 역할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많은 경우가 트레이더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더 반대 포지션으로 우리가 이 트레이더가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유동성 공급자로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앙 거래소에서는 이 유동성 공급자는 마켓 메이커가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내부적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탈중앙 거래소에서는 이런 유동성 공급자도 하나의 유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NFT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NFT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NFT를 사거나 파는 소비자나 아니면 트레이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P2E 같은 경우에는 이런 P2E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겠죠. 이 다양한 디파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로 우리 각자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파이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그 디파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야 될 텐데요. 그럼 보통 어디서 얻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이 있죠.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 아니면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방, 디스코드, 트위터 아니면 공식 다큐멘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유튜브, 블로그 이런 쪽은 다른 분들이 쉽게 설명해 주는 어떤 수동적으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이게 되겠고 디스코드, 트위터 공식 다큐멘테이션으로 갈수록 내가 더 시간도 써야 되고 액티브한 방법이 되겠죠. 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정보의 양이 제한적일 수가 있겠고 또 다큐멘테이션이나 트위터, 디스코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써서 하면 더 고급 정보나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의 트위터와 디스코드에 가보시면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트위터에도 항상 정보를 공유해서 올려주고 있고, 특히 트위터의 그 공식 프로젝트 이외에도 그 커뮤니티 매니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그 분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트위터를 보시다 보면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체인들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디스코드에도 보시면 실제 디스코드 채널에서도 정보가 많이 있고 그 위에 각 나라별로 언어별로 있는 채널도 따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도 보시다 보면 어떤 정보가 많이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항상 그 공식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공식 다큐멘테이션에 보면 그 체인이나 그 프로젝트가 어떤 걸 하려고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잘 해놓고 있고 많은 다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에서도 정보를 뭐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식 다큐멘테이션을 읽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준비 운동을 좀 끝냈고요.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디파이를 해보려면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체인에서 우리가 디파이를 쓸 것인가? 그다음에 그 체인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해볼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가 관심 있는 생태계라든지 서비스를 찾아보는 단계에서 많이 결정이 되겠고, 어,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그 가스비가 저렴한 곳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스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실제로 그 보내는 거는 뭐 얼마 안 하지만 어떤 디파이를 할때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트랜지션을 보내면 뭐 10달러 이상, 30달러, 40달러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 가스 비용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는 실제로 가스비가 저렴한 곳에서 작은 규모로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나지 않는 규모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채널로서 이제 간단하게라도 리서치를 해보고 해야 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 베라체인에서 그 덱스에서 우리가 트레이딩도 해보고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도 해보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베라체인은 그 베어 NFT 시리즈에서 출발해서 이제 곧 레이어 1 체인으로 런칭하기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최근에 투자도 많이 받았고 굉장한 유저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테스트넷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 테스트넷을 이용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는 이제 뉴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베라체인에서 실습을 한번 하는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라체인이 어떤 건지 공식 다큐멘테이션을 간단히 읽고 한번 어떤 건지 알아보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드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 다큐멘테이션 이 문서가 되겠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트위터 링크, 디스코드 링크, 뭐 기톱 링크, 텔레그램 링크 다 있죠. 그래서 다 들어가 보실 수 있고 특히 디스코드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 도큐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도 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베라체인 뭐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치면은 나오기 때문에 가서 어떤 걸 하는지 보시면 되겠고 이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읽어보자면 뭐 하이 퍼포먼스 EVM 컴패터블 블록체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EVM 컴패터블이라는 거는 이더리움의 그 버추얼 머신과 이제 컴패터블하다. 그러니까 즉 이더리움에서 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프루프 오브 리퀴디티란 말이죠. 처음 보면 이게 어떤 말인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 What is proof of liquidity 이런 것들로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읽다가 만약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디스코드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그 단체 방으로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물어보시면 커뮤니티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저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면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요새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에 설명된 문서나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스코드로 가 보시면 오피셜 링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셜 링크 채널을 제가 여기서 캡처를 해온 건데 오피셜 링크에서 공식 링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디스코드에서 오피셜 링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믿을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재단이나 프로젝트 만드는 곳에서 그 공식적으로 발표해 준 링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링크가 제공되는 것들은 일단 피싱이 아닐 거라는 거의 확신이 되겠죠.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링크가 되겠고, 그리고 이런 링크 이외에도 그 심지어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에서도 피싱으로 그 주소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이 해킹되거나 트위터가 해킹돼서 그 낚시하는 해커들이 낚시하는 주소를 많이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오피셜 링크에서 제공되는 링크만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시면 깃허브, 트위터 링크 이런 것들도 있겠고, 실제로 베라체인의 그 테스트넷에 올라온 그 앱들의 주소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커뮤니티 링크, 그다음에 베라 체인의 모티브가 되는 베라 NFT 시리즈의 그 마켓 링크. 왜냐하면 이 NFT 마켓도요 굉장히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진짜 마켓이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이름만 똑같은 가짜 마켓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넷인데 미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갤럭시 사이트에 가보시면 베라체인에 어떤 주어진 미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위터 팔로우하기,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이런 것들도 있겠고, 아니면 포시잇에서 베라를 받기, 그다음에 덱스에서 어떤 수합을 해보기, 그다음에 수합한 걸 가지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보기, 이런 미션들이 있어요. 이걸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뭐 트위터 팔로우나 이런 미션들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디파이에 관련된 미션들을 오늘 실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덱스에서 수합을 해보는 거예요. 수합을 하는 거는 이제 토큰을 서로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토큰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덱스에서 수합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갑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덱스 사이트에 가보면, 덱스 사이트는요 앞에서 오피셜 링크에서 이 두 번째 있는 링크가 되겠어요. 백스라고 하는데 베라체인의 덱스라고 해서 백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백스에 접속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처음엔 지갑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지갑 연결을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메타마스크로 지갑 연결을 할 겁니다. 지갑 연결을 했더니 여기 보면 토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토큰이 테스트넷에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제 왜냐하면 처음 접근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당연하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 토큰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이 포시잇이 여기서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포시잇에서 테스트 토큰을 받을 수 있겠고, 한번 받으러 가볼까요? 여기서 클릭해서 받으러 가보면 이 포시시 이렇게 사이트가 제공이 되고, 여기서 자기의 주소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소를 넣고 토큰을 받기 하면은 받아지는 거죠. 이제 8시간마다 받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토큰을 받으면 이렇게 받아지고 2분 정도 안에 들어온다라는 표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좀 기다리니까 이 정도 되는 토큰이 들어왔어요. 0.1 베라가 들어왔죠. 테스트넷에서 0.1 베라의 가치는 36달러 정도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 테스트 토큰을 받는 것을 일단 완료를 했고, 이걸 가지고 한번 덱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덱스 같은 경우는 덱스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베라를 STG USDC라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바꾸면 이 블록체인에서 낼 가스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쓰진 말고 일부만 해볼게요. 아주 조금만 해보는 거죠. 0.003만 1달러 어치 정도만 한번 수합을 해보겠습니다. 바꿨더니 USDC가 1.1개가 나오는 걸로 표시가 됐네요. 이렇게 해보고 프리뷰를 누르고 그럼 예상 결과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수합을 실행하는 거죠. 실행할 때도 보면 이렇게 실행을 누르면 하는 게 나옵니다.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에서 서명할 수 있는 절차가 나오고요. 여기 서명하실 때도 보면 이 서명하는 데이터를 항상 자세히 좀 읽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예상되는 가스량이 얼마고 0.0013 베라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이 가스비를 포함해서 실제로 얼마를 전송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도 0.003 베라를 수업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스비와 합해서 0.00434 베라가 전송이 되는 이런 트랜잭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했더니 제대로 되는 게 맞았죠. 근데 이걸 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 피싱 사이트나 링크에서 보면 이 서명을 하고 보낼 때 나는 그냥 서명만 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토탈 지출하는 금액을 보면 뭐 1, 2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난 1, 2더를 보내는 액션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고 이게 내가 하는 액션이 맞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컨펌을 하면 트랜잭션이 전송되고 실행되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트랜잭션이 성공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성공하고 나면 수업 결과가 이렇게 지갑에 표시가 되죠. 그다음에 이 덱스에서도 현재 잔고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는 0.1이었는데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SGG, USDC가 늘었죠. 지갑에서도 보면 이렇게 늘어 있어요. 근데 가치를 보면은 베라는 35불 정도 되는데 USDC는 0불로 나오죠. 이게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하거나 미완성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그 주지를 하시고 테스트넷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덱스에서 수업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건 결국 트레이더로서 이 덱스에 참여를 해본 거죠. 그 다음에는 베라체인에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돼요. 한이라도 보면은 베라체인의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쓰 있죠. 그래서 민트라는 거는 발행하거나 없애거나라는 거예요. 민트에서 발행하거나 리dim에서 없애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이를 한번 발행해 보는 액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오피셜 링크에서 제공하는 허니라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이 사이트에 가면 이 아까 수합을 해서 만들어진 USDC를 가지고 한이라는 걸 민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DC 0.3개를 이용해 가지고 민트하면 한이가 0.2985 개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트하는 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용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프로브라는 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컨트랙트가 내가 가진 USDC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0.3개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 허락해주는 단계가 어프로브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프로브 단계를 먼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프로브를 하면요. 이렇게 어프로브를 누르면 얼마를 어프로브 할 건지 적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어프로브는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한대로 하면 만약에 이 컨트랙트가 피싱을 하려고 마음이 먹었다면 내 양을 내 지갑에 있는 걸 마음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하면 피싱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반대로 너무 적게 하면요. 예를 들어 0.3개만 한다고 했을 때 다음번에 민트 하려고 하면 또 어프로브를 해야 돼요. 어프로브 할 때도 가스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당한 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가스를 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할 양만큼만 어프로브 하고 실행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10 USDC만큼 허락을 해줬어요. 다음번에는 어프로브 안 해도 되도록 하려고 10 USDC 정도로 어프로브를 해줬고요. 그랬더니 어프로브 할 때 피가 0.0001 베라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어프로브를 이렇게 해줬고 어프로브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민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3개를 민트해서 이렇게 해서 민트가 성공되고 나면 잔고가 바뀌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USDC가 0.3개가 줄었고 허니가 0.2985개 들어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이라는 것과 USDC를 또 얻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덱스에서 유동성을 한번 공급해 보려고 해요. 지금 아까 전에 베라를 받았고 USDC로 조금 수합했고 허니를 민트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토큰들이 생긴 상태죠. 이 생긴 토큰을 가지고 이번에는 USDC 허니라는 그 풀에 넣으려고 합니다. 풀에 보시면 이 풀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덱스에서 이 풀을 이용해서 수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허니와 USDC 이걸 수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풀이 되겠고 이 풀의 유동성이 지금 300 그 밀리언 달러가 있으니까 한 3억 달러 정도 들어있는 거네, 가치가. 3억 달러 정도의 풀이 되겠고
그래서 리워드가 보면은 60% 정도 리워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 이율 기준으로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하루에 뭐 대략적으로 0.1에서 0.2% 정도 되는 규모네요. 그래서 이 풀에 넣어놓으면 하루에 0.1에서 0.2% 정도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에 USDC와 허니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요. 유동성을 공급하기 전에 이걸 왜 공급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풀에 나의 토큰들을 넣어놓고 다른 트레이더들이 그 나의가 넣어놓은 토큰들을 이용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유동성 공짜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걸 왜 참여하는 거라고 보면 앞에서도 보여지듯이 수업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뿌려지는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예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토큰의 가격이 바뀌게 되면 내가 예치한 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예치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어, 그 비교했을 때 비해서 손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격이 바뀌면 가만히 있는 것 대비해서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하면요. 왜 비영구적이라고 하냐면 가격이 바뀌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구적이 그런 의미고요. 이 손실이라는 말 때문에 약간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손실이라고 하면 내가 예치한 거보다 무조건 그 금액이 적어지거나 토큰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예치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손실을 받는다는 의미지 내가 처음 넣었을 때의 가치보다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요. 이런 비영구적 손실보다 이 수업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리워드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더 크다라는 계산이 서면 유통성 공급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만 예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이 0.1, 그다음에 USDC 0.1개, 각각 0.1개씩만 예치를 해볼게요. 지금 예치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허니도 어프로브 해야 되고 그다음에 USDC도 어프로브 해야겠죠. 왜냐면 이 덱스가 나의 허니도 가져가야 되고 나의 USDC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어프로브 해주는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허니를 어프로브 해주고 여기도 허니가 10 정도 어프로브를 했네요. 그다음에 USDC도 10 정도 어프로브를 해줬습니다. 어프로브 둘 다 해주고 나면 이제 리퀴디티를 넣을 수 있는 유동성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0.1씩 유동성을 넣고 나면 넣는 액션을 취했고 넣고 나면 내가 넣은 만큼의 그 양, 어느 정도를 넣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넣은 TV의 볼륨이라는 게 이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 이율이 이 정도 되어 있다. 연 이율이 그새 높아졌네요. 연 이율이 높아졌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쌓인 리워드가 얼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리워드를 클레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쌓인 리워드를 확인하고 클레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덱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베라 체인이 아니라 유니스왑에서도 스왑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뭐 스왑하면 하면 똑같죠. 이더에서 USDC로 이제 스왑하는 장면입니다. 0.001 이더를 USDC로 스왑하는 장면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동성을 넣는 부분이 되겠어요. 유동성을 넣는 부분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유니스왑 버전 3 같은 경우는 내가 유동성을 공급할 때 가격 범위를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최저가부터 최고가 사이에만 내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설정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니스왑 버전 3도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로 해서 실습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볼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시면요. 일단 디파이 프로토콜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발표가 되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만큼 이제 일단 최대한 넓게 훑고 내가 관심 있는 그다음 나한테 맞는 디파이 영역을 찾고 관심이 가는 걸 찾고 나면 그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골랐다라고 하면 거기에 트위터도 팔로우해서 보고 아니면 디스코드도 들어가 보고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아니면 공식 독서도 계속 살펴보시면
이제 정보들을 계속 얻으실 수 있고 좋은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얻으려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나오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토큰이나 어떤 어 디파이 참여 이력으로 인해서 에어드롭을 받는 소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소식이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트위터에 소식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단 팔로우를 해두면 정보들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렌드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소식이 나한테 전해졌다라고 하면 또 항상 의심하고 교차 검증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싱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정보를 얻었다 한들 아니면 디스코드에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유튜브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정보의 소스가 다른 곳에서 또 있는지 계속 교차 검증도 하시고 의심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트위터의 프로모션이라고 제공되는 정보들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낚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항상 보시고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이제 항상 의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디스코드에서 그 팀에게 물어보던지 아니면 커뮤니티 매니저에게 물어보면 그 디스코드에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멤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티 분들도 알려주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다른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스크라는 걸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앙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디파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 위험이 있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그 해킹을 당했을 때 되찾기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거래소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마운트 곡스라도 있었고 뭐 그 중앙 거래소가 무너지는 사례들도 몇몇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중앙 거래소도 항상 분산해서 자산을 분산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모닉이나 프라이빗 관리는 키는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곳엔 절대 두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사이트에 함부로 니모닉이나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걸 어디다 적어 둔다 하더라도 이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누가 가져가서 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의 암호 방법으로 섞어 두거나 아니면 여러 곳에 분산해서 저장해 놓는 그런 처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 컴퓨터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지갑을 암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실제 자금이 많은 지갑을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넷이나 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그 피싱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지갑은 항상 다른 곳에 보관해 두시고 테스트용을 쓰는 지갑은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프로브를 할 때도 너무 많이 무한대처럼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토큰을 그만큼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프로브를 무한대로 해놓으면 다음번에 내가 그 토큰을 전송했을 때 내 지갑으로 전송했을 때 그걸 바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프로브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트랜잭션을 설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트랜잭션의 내용을 항상 살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디파이를 시작하기 위해 이제 알아야 하거나 아니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소개하는 것을 마쳤고요.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